감사합니다. 거의 뭐 50분 넘는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동남아시아 경제 현황과 그리고 특징과 앞으로의 전망 뭐 다양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뭐 질의응답 시간, 토론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특히 동남아시아, 아세안 경제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직접 말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에 이렇게 남기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대신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질문을 뭐 생각 중이신 걸로 알고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너무나 잘 들었고 사실은 오늘 발표가 좀 예전에 쓰셨던 그 아세안의 시간 약간 이후 버전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안 쓰신 내용도 꽤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책을 재밌게 읽고 또 연결 지점에서 오늘 강의도 매우 재밌게 봤는데 이제 몇 가지 그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그 질문을 드리자면 최근 이제 그러니까 아세안 동남아시아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그 소위 말하는 뭐 리프로깅이라고 해서 그 예를 들어 뭐 4차 뭐 그 존재는 불확실하지만 그 4차 산업혁명이다 해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 뭐 AI 뭐 IT 뭐 이런 앱 기반의 산업 이런 것들이 뜨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기존의 2차, 3차 산업을 뛰어넘어서 4차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동남아시아 경제에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뭐 스마트 도시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해서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면에서 최근에 또 이제 기업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자체 기업가들 혹은 기업을 지망하는 사람들의 그 트렌드가 예를 들어 슈퍼앱을 하나 만들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대박을 치는 이런 형식으로 몰려가는 형상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뉴스는 아세안 전체의 그 소위 말하는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기업 수가 거의 뭐 세계 4위, 5위에 달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인도 다음일 정도로 그쪽으로 좀 몰려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오늘 발표하신 내용과 연결해 보면 사실은 그러면 제조업 기반의 2차, 3차 산업의 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4차로 몰려가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대답을 할까요? 네, 네, 하시면 됩니다. 음, 글쎄, 역사 발전 단계에서 뭐랄까, 역사 발전 단계나 경제 발전 단계라는 게 각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저는 보죠. 그런데 그 기간을 얼마나 단축을 할 수 있는가는 모르지만 그 어떤 단계를 점프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업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나라가 우리는 제조업이 약하니까 뭐 소프트웨어, IT 기반의 산업으로 점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10여 년 전, 15년 전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보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4차 산업혁명으로 바로 넘어가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뭐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 6억 7천만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린다는 것은 그러한 기업들 몇 개로 갖고는 전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시간이 더 지나 봐야 되겠습니다만 얼마나 그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그 유니콘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80년대 말에 싱가포르에서 IPC라는 괜찮은 컴퓨터 조립업체가 하나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있었는데 기술을 가졌다 이렇게 하고 엄청나게 그 각광을 받고 증시에도 상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한 5년 지나니까 거의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 기업들인지 그걸 일단 봐야 될 거고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소수의 4차 산업의 기업들이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럼 뭐 저널리즘 쪽에서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경제 파운데이션에 그런 기업들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실제로 아세안의 상황 속에서 그런 기업들이 가능하겠느냐. 예를 들면은 고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몇 개의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우리가 말하기를 제가 그러니까 좀 올드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비 한 마리가 돌아왔다 그래서 봄이 오지는 않는다. 저는 그 말이 옳다고 보고 그 한두 개 기업 갖고는 아닐 거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싱가포르에서도 어, 그런 기업들이 등장을 해서 기존의 전통 은행들, 대기업들보다 훨씬 시가총액도 높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중국 사람이 와서 하는 거라 중국 기업인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기업인들이 물론 지금 가령 화교 자재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다든지 서양 문물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IT 부분에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회 민주화 이런 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중국처럼 큰 시장, 자체 시장을 갖고 있지 않은 바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무튼 그 면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 역사에는 점프라는 건 없다. 기간을 단축할 뿐이지. 그런데 지금 충분하게 이 제조업 기반에 그걸 꽃피우지 못하고 바로 넘어간다는 것은 설사 가봤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벌써 질문이 두 개가 채팅창에 있는데 아마 선생님도 같이 채팅창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꺼번에 읽고 한꺼번에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아세안 협력팀장 권재환입니다. 여전하신 모습에서 반갑고 오늘 강의도 너무 유익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세안 긍정주의자라 더더욱 유익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한 가지 덧붙자면 최근 공급망 재편 관련해서 논의가 많은데요. 벌써 아세안 경제가 중국 경제에 편입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자체 성장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아세안도 요즘 인트라 아세안 트레이드를 매우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전북대학교의 김정현 목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발표 정말 흥미롭게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발표 중에 동남아 경제발전 모델을 단일 경제 모델에서 다자분단 모델을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RCEP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국적 기업의 역할을 적극 인정하게 되면 바닥으로의 경주 이슈가 더욱 가속화되고 선진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자원 착취, 노동력 착취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남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기업을 발전시켜 수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다자분담 모델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세계화를 받아들이면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두 개의 만만치 않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 선생님은 언제 그리 가셨어요? 권재환 선생님은 이게 나하고 생각이 많이 틀리니까 내가 엄청 조심스럽네. 조심스러운데 야 이게 이 공급망 재편이고 공급망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 말레이시아 코로나 때문에 조달 문제가 돼서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급망이라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어, 이, 이 동남아가 공급하는 제품이라는 게 에, 품질이 그렇게 썩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하는 것들을 안 하고 있었다 뿐이지
그냥 국제 분업상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주로 생산을 한다 이렇게 봐지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가는데 아시안 산업이 주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안 트레이드를 어떻게 더 늘리냐 하는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1970년대 말에 아시안 선발 아시안국이 PTA라는 걸 했는데 PTA라는 걸 하고 또 아시안 산업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가지 산업에 대해서는 한 나라씩 나눠서 가져 육성을 하고 그걸 영내 교환을 하면은 무역을 하면 관세를 인하를 해주자 뭐 이런 제도들을 썼는데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영내 무역을 강조한 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90년대 이전은 중국이 국제 무대에 등장하기 이전인데도 그게 동남아 각국의 경쟁 상황, 서로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이제 중국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진다. 근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중국에 아니 그 베트남의 전자 무선 핸드폰을 만든다. 그런데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물론 삼성 여기서 가져가기도 하고 삼성의 협력업체가 베트남에 진출해서 베트남에서 직접 생산을 하기도 하는데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가요. 실제로는. 그러면은 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시안에 간다든지 베트남에 간다든지 해가지고 그 서포팅 산업을 우리가 좀 육성하는 데 기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걸 어디 아침 모임에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좀 있고 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아시안 기업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애매모호하게 답이 다자분담 모델로 정부의 역할을 새로 해라 하는 것이 한 건데 예를 우리나라는 19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는 어, 정부가 독재를 했습니다만 기업하고 손을 잡고 장기 비전 같은 건 생각을 했는데 이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게 현재는 좀 어렵다. 물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장기 비전만 주로 잘 세우는 나라 형태가 돼가지고 비전을 뭐 수없이 많았습니다만 그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을 기업을 동렬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하는 역량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의 역량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업들도 국내에서 렌트 시킹을 한대. 그러니까 화교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 렌트 시킹을 하는데 좀 더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건 결국 경제 사회 민주화하고 관련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산업, 개별 산업이 어떻게 업그레이드냐 해가지고 인트라 아시안 무역을 증강시키느냐 하는 것은 단기에 해답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시안이 점진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할 때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서포팅 인더스트리 분야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뚜렷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우리 권지한 선생님은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정현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글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걱정을 하네요. 자체 기업가를 발전시켜. 근데 동남아에서 기업가라는 게 사실은 이제 화교 기업들이 주로 기업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를 들면 싱가포르 정부 초창기의 싱가포르 이광요 씨나 이 1세대 리더들이 화교잖아요. 화교인데도 화교들의 비즈니스 관행을 보고 이 사람들한테 경제를 맡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싱가포르는 주로 정부가 기업을 운영하는 정부 기업을 많이 육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별로 하지 않아요. 원래 화교라는 속성이
고향에 곧 돌아가리라 하는 것이 DNA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 부분보다는 상업 부분에 더 투자를 많이 했고, 다국적 기업이 몰려올 때 이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일종의 매판 역할만 하면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비즈니스의 감각은 탁월하고 기업가적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제조업 부분에 다시 옮겨가도록 해야 되는데, 기업은 장기적으로 뭐 결국 수익률 투자라든가 수익률이 높으면 그리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정부가 만들어주는 인위적 고수익, 그러니까 부정부패라든지 인위적 고수익을 없애면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이윤이 많이 남는 대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개방화된 세계에서 어, 보호가 어려운 처지에서 그것도 쉽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경제가 발전하면 이 기존의 다국적 기업에만 맡기던 제조업을 국내 기업이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누가 시도를 사실은 했어요. 탁시노믹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태국 수상 탁신이 이걸 시도를 했는데 이 시도가 사실은 방콕의 중산층들한테 어필하지 못한 거죠.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콕의 중산층들이 탁신을 거부를 했고, 이걸 왕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아쉽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탁시노믹스가 실패를 한 건, 물론 탁신이 여러 개인적인 잘못이 많았습니다만 그 방향 자체는 옳았는데 그 실패로 돌아가서 태국이나 동남아 경제에 상당히 안 좋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현 선생님 말에 정확한 답변은 제가 할 수가 없겠어요. 그게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는 딱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그런 방향은 되어야 된다, 방향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전재현 선생님 혹시 질문을 하시려고 비디오를 켜신 거겠죠? 네. 아니 그냥 지금 어디 안 가고 잘 듣고 있다는 증거로 잠깐 켰습니다만 바로 딱 걸려서 제가 그럼 기회를 주신 김에 좀 고민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느낌은요, 박건수 선생님이 초반에 말씀하셨지 선진국 되는 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규모 있는 경제 중에서 선진국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안타깝고 좌절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그건 처음에 말씀하신 거 맨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는 태국 길거리에서 국수 파는 사람이 20년 전에도 뭐 그렇게 팔고 있었는데 앞으로 20년 지난 다음에도 계속 팔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거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좋다고 한 건 아니에요. 안타깝다. 아, 예. 안타깝다. 예. 하여간 그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일단 깔고요. 선생님이 이제 오래된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오래된 얘기 중에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석사과정 때 배운 거는 이제 요시하라 쿠니온가요? 그 얼사스 캐피탈리즘 해서 동남아 자본주의라는 게 자본도 외부에서 들어오고 기술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냥 노동력하고 땅만 되는 그리고 원자료 이런 그 매판 자본주의, 뭐 대리점 자본주의를 저는 이렇게 번역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한 1988년 정도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은 그런 기조로 계속해서 이제 큰 변화 없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런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상황을 탈피하는 건 결국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2010년, 11년, 2010년인 것 같은데 그때 월드뱅크에서 리포트도 내고, 인도네시아가 뭐 어떤 뭐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교육 투자,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R&D 투자를 안 하니까 정부에서 R&D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교육 혁신을 해서 교육 재정을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09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이 교육 복지를 늘리겠다, 교육 재정 투자를 늘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합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잘 안 되냐.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동남아 연구자들 동남아 관련 사례 연구로 다 우리가 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교육과 관련된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한 훌륭한 연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교육 자체 개혁이 안 되는 건 둘째치고 교육 개혁이든 교육 현장에서 이런 거 바꿔야 된다라든가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뭐 교육학이든 정치학이든 복지학이든 역사학이든 거기서 경제학 포함해서 훌륭한 정말 그럴듯하다 연구를 보신 적이 있는가 그런 추가 질문이 들고요. 다른 하나 또 마지막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 자원이 부족하면 인적 자원을 영내에서 교환하면 되지 않냐. 그게 바로 이제 아세안 경제공동체에서 얘기하는 숙련 노동의 이동의 자유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 자격 인정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2014년, 15년에 막 열띠게 얘기가 됐는데, 그럼 이제 이런 기술 인력이라는 것들을 영내에서 아세안 영내에서 이동하면 이게 정말 경제공동체의 지적인 파워가 되면서 경쟁력이 되고 중국에 맞설 수도 있고 중국을 이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 풀을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게 지역적 차원의 대안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2015년 이후에 진전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또 들은 바가 없어요. 저는 2014년에 들여다보고 안 봤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민주주의 없이 혁신 없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그다음에 그건 교육에서 창의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동남아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국제 학교 보내고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업가 혁신적인 기업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런 외국으로 유학 가서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자본과 기술과 창조적인 혁신적 아이디어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자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먹는 거죠. 그런 식의 뭐 이렇게 순환 귀한 국제 교육 영향을 받은 이런 새로운 아이들이 돌아와서 뭐 좀 해볼 수도 있지 않냐. 뭐 이 정도까지 질문 드려요. 먼저 그 요시하라 구니오 이야기는 제가 아무튼 그게 책이 나오는 게 어쨌든 90년대인가 80년대, 89년 정도겠는데 그 현상이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그 계급 사회라는 게 그거 관련해서 이제 태국의 쌀국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계급 사회가 딱 고착이 돼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엘리트 귀족 사회와 나머지 일반 국민들의 이 간극이 넘어져 가지고 사회적인 역동성도 지금은 상실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쌀국수를 파는 사람은 10년 후, 20년에도 그대로 쌀국수를 팔고 있다. 기회가 없을 것이다. 더 나아질 기회가. 이걸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그 사회의 기득권층들이 너무 강고하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일종의 사회적 책무 같은 걸 잃어버린 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이건 그럼 이 사회 구조를 깨뜨리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언론이라든지 학계라든지 아니면 초월적 어떤 영웅이 나와서 뭘 깨부셔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력 이동에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아시안 공동체에서 숙련 인력의 이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숙련 인력이 가려면은 임금이 높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로 누가 가려고 그러지 숙련 인력이 뭐 우리 국경 없는 사회처럼 내가 캄보디아, 미얀마 가서 뭐 하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동남아 내에서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숙련 인력의 이동 같은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사실은 중간 기술을 가진 고설 이상의 노동력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는 가능하지 않아요. 아주 그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에서 오는 값싼 노동력,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로는 인도네시아의 값싼 노동력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값싸고 아주 낮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일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가 크게 환영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시안 문제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같은 들이 이 국가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 국가들이 일정한 역할은 별로 할 생각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런 걸 어디 뭐 문헌을 본 적이 있느냐? 이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 이런 문제도 그 요시하라 군요 시절에 나왔던 논문 중에 하나가 글 중에 하나가 내가 기억하는 게 Growth Without Development라는 태국 이야기를 하면서 개발 없는 성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태국의 뭐 과학기술부 장관이 한번 자살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자살한 이유가 일부에는 뭐 다른 이유를 들지만 이 학자 본인 말로 생각으로는 R&D 태국 정부에서 R&D에 대한 예산을 너무 작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자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나 태국,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전체 국가의 R&D 금액이라는 게 우리나라 중견기업 R&D, 한 기업 R&D보다 더 적습니다. 금액이 투자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정부가 새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때 키스트를 만들고 등등 했고 R&D 분야에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정부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는 뭐 정부에서 나서서 엄청 하고 외국인 탤런트들도 많이 데려와서 일을 합니다만 싱가포르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두서없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교육 분야에서 그런 거 중시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어떤 경제적 효과를 미쳤느냐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본반은 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네, 강희정 쌤, 네. 아니, 제가 경제를 잘 몰라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순식간에 아세안 경제 30년의 흐름을 본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는 공업 생산을 공급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은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 개발이 덜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걸로 여겨지거든요. 그게 오히려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중진국 함정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아까 김정은 선생님이 질문한 거에 연장선상에서 2차, 3차를 건너뛰고 4차로 가는 일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라는 게 선생님 말씀이잖아요. 요지고 김정은 선생님은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동남아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과거에 중국을 다니면서 봤던 그런 기억에 의하면 제가 처음 중국을 갔을 때는 중국에 유선 전화가 없었어요. 당연한 거였겠죠. 90년대 초반에. 중국에 유선 전화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유선을 건너뛰고 핸드폰 시대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이나 한국, 일본 같은 경우에 유선 단계를 거쳐서 무선 단계로 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략하고 무선으로 확 뛰어가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본 것과 지금 김종원 선생님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도 종류가 이제 다양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예를 들어서 뭐 고잭이라든가 그랩이라든가 하는 플랫폼
사업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하더라도 2, 3차와 어딘가에 연결되는 그런 성격의 4차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결합이 된다든가 융합이 된다든가 하는 식의 그런 사업 구조로 뭐 정말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뭐 전혀라고 말하면은 너무 내가 건방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게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천만 명인데 그곳의 그랩 하나를 가지고 그게 경제 사회 구조가 바뀔 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선 전화 이 경우가 4차 산업에 점핑하고 바로 매치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건 또 의문이에요. 인도네시아도 사실은 유선을 건너뛰고 무선의 시대로 간 국가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유선 보급률이 뭐 섬도 많고 그러니까 엄청 낮았는데 무선 전화기 오면서 그런 걸 다 건너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그 산업의 이 점핑하고는 바로 매치는 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또 강 선생님까지 김종호 선생님의 강 선생님까지 또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아까도 제 이야기할 때 산업 발전에서 그 기간은 축약은 할 수 있지만 그 전체를 정점을 해보지 않고 다른 산업으로 간다는 것은 일종의 모래 위에 쌓은 집같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처럼 도시 국가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인구 뭐 5, 6천만이 되는 태국이나 뭐 1억이 되는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쉽겠냐 하는 생각이죠. 예를 들면 베트남도 지금 베트남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거기가 지금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수출 1위국이 됐거든요. 수출 1위국이 됐는데 에, 1인당 소득은 2,700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동남아 안에서. 그러면 이게 뭐냐? 베트남이 갖고 있는 현재 산업이라는 게 제조업 중에서도 이게 베트남의 요소 부존도, 베트남 자체가 갖고 있는 경쟁력과 관계없는 산업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트남의 전체 농촌 인구가 예를 들면 60%가 훨씬 넘는 농촌 사회에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들어가서 세계 가장 첨단 산업인 핸드폰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엄청 핸드폰을 만드는 것이 아주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그 핸드폰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부품이라는 건 삼성이나 삼성의 관련 회사 아니면 중국에서 오는 부품을 조립을 하는, 그러니까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10만 명이라고 그래도 베트남 인구가 1억인데 10만 명의 종사자가 이 베트남의 저변하고는 전혀 떨어진 하늘 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술이나 산업의 국민 산업기구로 전혀 전파가 되지 않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 수출을 아무리 그렇게 한들 베트남의 1인당 GDP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베트남도 다시 말하면 중간 산업들에 대해서 일찍 버려버리면 안 되는데, 물론 안 버리고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베트남 정부는 나는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 제조업이란 한 산업 내에서도 섬유 산업이나 이런 거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섬유나 신발 산업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고도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첨단 산업만 막 하겠다 하는 것은 이 베트남 국민 산업기구 안에서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맞아가지고 건전한 경제가 발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산업 전체를 넘어서 2차 산업에서 그냥 3차 산업으로 간다는 것은 그게 4차 산업으로 가고 하는 것은 몇 개의 경우는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얼마나 지금 4차 산업에 다양한지. 스마일이라는 회사 들어봤어요? 스마일? 우리나라
최근에 한국에 돈 많은 사람 순서를 보니까 권혁빈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권혁빈, 그래서 권혁빈이 누군가? 그래서 엄청 찾아봤더니 서강대를 졸업한 74년생인가 뭐 70 몇 년생인가 해가지고 게임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거의 탑5 안에 든 소위 말하는 부호가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상장한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뭐 지금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 동남아의 몇 개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 경제 중추는 삼성전자고 현대자동차고 포스코고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경제 중추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남아 안에서도 실제로 중추 그런 4차 산업이나 새로운 분야가 중요합니다만 그 밑에 있는 중추적인 기업들의 활동 없이 그렇게 가기는 잠깐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두 분이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예, 말씀하신 내용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예, 모토로라나 노키아 핸드폰 예, 그냥 조립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를 이제 건너왔고 예. 베트남은 그거를 지금 가는 게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그래서 그들은 없고 우리에겐 있는 것이 과연 그러면 정치력 내지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거였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정치적, 그러니까 국가가 나름대로 갈 방향을 정리하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기업과 비즈니스계하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그 역량이 우리는 좀 있었다고 봐지는 거죠. 근데 이제 베트남하고 또 다른 나라는 태국하고는 좀 더 틀려요. 가령 최근에 베트남의 뭐 빈 그룹이라 그러던 거. 그러니까 베트남이 한국을 엄청나게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엘리트들이 지금의 베트남 경제 구조로는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자기 기업을 만들고 싶어하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인력이 우수하니까 손재주도 있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또 아까 말하는 또 김종호 선생님하고 말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니까 베트남은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는데 베트남 그래서 이 빈그룹 이런 게 거의 국책 사업 정도로 밀고 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음,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게 60년대 말에 창업이 되었고 꾸준하게 트랜지스터 라디오부터 시작해가지고 텔레비를 만들고 냉장고를 만들고 이런 경험과 지식의 기술의 축적 과정을 거쳤거든요. 축적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과정의 경험이나 그런 것 없이 하루아침에 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저도 베트남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거기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 현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 저도 반쯤은 박범 쌤 의견에 좀 동의는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선에서 무선으로 뭐 뛰어넘긴 했지만 그래도 전환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아마 학생 질문입니다. 채팅창 보시면 안녕하세요, 교수님. 서강대학교 동남아시아 협동과정 박사과정 정경진입니다. 강연해 주신 내용 흥미롭고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발표 중 아세안 내 상위 기업이 금융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기업 기업들의 대부분이 경영권 보장을 위해 기업 공개를 꺼리고 은행이나 계열사 간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상장을 하지 않으려는 화인 재벌과 산하 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기업 규모가 포브스 순위와 같은 곳에서 저평가되는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셔서 참고로 이 학생은 지금 박사과정생이고 석사 때부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그 은행 그 지급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교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는 많이 틀리죠.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 공개를 잘 안 했죠. 아까 인도네시아의 뱅크 센트럴 아시아 같은 경우도 기업 공개를 안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구조 조정 과정에서는 상당 부분의 화교 기업들도 아주 그 외환위기를 타격을 받기 때문에 건강한 기업들은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고 이제 우리가 기업 하나하고 그 기업 재벌이 갖는 전체 이 파이하고는 좀 다른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대부분 큰 기업들은 공개가 돼 있고 그걸 전체로 이제 묶어서 그룹이다, 우리 식으로 재벌이다 하면 덩치가 더 커지겠습니다만 우리도 기업들을 볼 때 다 개별 기업으로 따지니까 그건 라고 생각이 좀 틀리네요. 그리고 중요한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에 상당 부분이 공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그래가 은행이 금융자본이 시가총액이나 이런 거에서 상위 기업을 차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금융기관, 가령 미국의 골드만삭스, 영국 프랑스의 파리바, 영국의 홍상 HSBC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남아의 은행들을 보면은 물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의 메이뱅크나 이런 은행들이 동남아 내에서는 다국적 은행이 돼 있습니다만 이 동남아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금융 산업이라는 건 경제 전체의 사이즈하고 비례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금융기업만 크다는 것은 사실은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나라가 그럼 세계적인 금융의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돼서 세계적 다국적 기업으로 커서 그렇게 규모를 갖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거의 지금 1시간 60분 됐는데 1시간 40분 정도 지났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긴 하지만 내가 이걸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 네네. 마지막으로 이거 양념 같은 질문인데요. 선생님 조금 곤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얼핏 듣기로는 코로나 직전이었는데 KT에서 그 필리핀의 5G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현재 한국에서 그 아세안의 그 예를 들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신남방 정책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아세안의 그 경제적인 그 발전이라든가 성장의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이 살짝 궁금합니다. 그 거창한 질문을 그거 그 끝나가는 한 2, 30초 안에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설마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우리 신남방 정책이 지금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돼야 될 걸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가능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신남방 정책이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진출 전략으로 현지에서는 많이 인식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신남방 정책도 좀 더 인본주의적이고 인문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져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단순하게 경제적 진출 전략으로는 아시안 입장에서도 아시안도 장기적으로 보면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역할을만 하게 되지 않는가. 그런 역할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런 건 한번 토론해 감사합니다. 보시죠. 네. 네, 답변 마지막까지 다 들었습니다.
아마 그 오늘 동남아시아 경제 얘기한다고 해서 되게 이제 아름답고 희망찬 동남아시아 경제 얘기를 막 기대하고 오셨을 분들도 아마 대부분이시겠죠. 여기 대부분 동남아시아 관련된 학계, 뭐 관계, 뭐 시민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박본 선생님께서 저에게 아마 뒤통수를 강하게 치시는 강의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고 현상을 더 직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발표해 주신 박원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긴 시간 동안 거의 30명 가까운 청중들이 모였었는데 참여해 주신 청중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저녁 시간이 되었으니까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막간에 광고를 하나 하자면 저희 12월에도 강연회를 하나 합니다. 이제 그 유명한 태국사 연구자이신 퉁차이 위니샤쿨 선생님 모시고 12월 11일 토요일 오전에 강연회를 하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초청 강연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